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많아진 가운데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인명피해가 특히 많았던 아디야만에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비판이 거센 가운데 JTBC는 김만배 씨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곽 전 의원의 이름을 직접 말하며 고문료로 줄 수 없다, 아들한테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이 일어난 지 닷새째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보다 많습니다. 너무 많은 곳이 무너져 아직 수색도 구조도 더디고 추운 날씨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지금 백 기자 뒤로도 피해가 심각한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전 지금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아디야만에 나와 있습니다. 진앙으로부터 차로 3시간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인구 26만 명의 중소도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며칠째 이 지역의 피해 상황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심각한 곳은 없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만난 주민은 아마 남아있는 건물을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 입구 쪽에 있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반쪽이 뚝 잘려서 내려 앉았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거실 내부를 그냥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벽면이 뜯어져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서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실외기가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있고, 조금 더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 발코니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예, 백 기자, 유난히 그 도시가 인명피해가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 아디야만시는 유럽판과 아시아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도시 안쪽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좀 더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피해가 너무나 커서 인터넷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도시 중심부에는 커다란 건물 4동이 내려앉아서 허허벌판이 된 상황입니다. 남은 건물들도 벽면이 뜯겨져 나가고 군데군데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난 주민은 자기 앞에 있는 현장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내 가족이 있다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O itfaiyenin alt tarafında. İtfaiyenin alt tarafında bina deprem oluyor. Deprem oluyor, komşusundan bir kişi aşağıya iniyor. Hepsi Bina altında sağlam. kalıyor, hepsi. Biri ikisi Diyor değil. aşağı indim, 2 dakika sürmedi. O bina gitti diyor. Yerden düz oldu. 70 kişi adam içinde. 예, 그러다 보니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군요. 네, 제가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런 건물 잔해 속에 아직 자기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고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났던 한 주민은 내 가족 20명이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을 24%로 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14%였는데 10%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가 되고 나서도 가족을 찾지 못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지엔테프 건물 잔해에 갇혔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된 엘친 씨를 만났는데 이 이야기는 리포트를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24년째 이 아파트 6층에서 살던 엘친 씨. 강진이 발생한 지난 6일 흔들림에 눈을 뜬 순간 기둥이 덮쳐왔습니다. Olurken uyuyordum. Birden uyandım. Hayat üçgeni yapmaya çalıştım ama fırsat vermeden çöktü zaten. Bacaklarıma kolon düştü. Kafam çok sıkıştı. Hala acıyor kemiklerim. 6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İnşallah sağ salim çıkar. İnşallah. 엘친 씨는 치료 대신 매일 무너진 집터를 찾습니다. 오빠가 아직 건물 잔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Binada çokça bence komşularımız var. Abim,
40 yaşında abim, kardeşim. 구조대가 찾아낸 낯익은 물건을 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엘친 씨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며 오히려 취재진의 안전을 빌어줬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사망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시신을 안치할 곳이 부족해 병원 주차장도 학교 체육관도 시신 안치소로 변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물이나 담요, 전기가 부족해 2차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강진 피해가 큰 곳 중 하나인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한 여성이 여기저기 담요를 들춰봅니다. 가방도 열어보고 번번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이 여성이 찾는 건 숨진 가족의 시신입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시신이 늘고 있지만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병원 주차장까지 시신이 가득 메웠고 학교 체육관도 거대한 임시 안치소로 변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깨끗한 물과 식량을 구하기 어렵고 지친 몸을 누일 공간도 부족합니다. Birbirine yardımcı olsa iyi olur. Mesela düşen var, kalkan var, az olan var, az yatan var. Sırma çocuklar yataktan çıkarmıyor. Bir parça batten üstüne atacak görmeyen var. 세계보건기구는 강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2차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태어난 지 3시간 만에 건물 잔해에 깔렸다가 구출된 아기 기억하시죠? 홀로 남겨진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전 세계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은 다 되고 있지만 기적 같은 구출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시리아 북서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탯줄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가 구조됐습니다. 아기 엄마를 비롯해 가족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는 기적을 뜻하는 아야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야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지만 기적적인 구출 소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틈 사이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구조대원들이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3일이 넘게 홀로 공포에 떨던 아이는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깜깜한 밤에도 구조대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해달라는 아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구조 작업이 밤새도록 이어졌고 90시간 가까이 잔해 아래 깔려있던 10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때문에 특히 관심을 받았는데 김 여사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두지 않아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돼 주목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 여사 측이 계좌 동원 사실을 인정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0월 21일까지, 즉 주가 조작 1단계 시기는 이미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포 이모 씨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주포가 바뀐 후인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봤습니다. 즉 2단계 범행부터는 그 뒤의 시세 조종과 같은 범죄로 묶여 아직 시효가 살아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수억 원대 이익을 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아직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전주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작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들과 연락을 하며 매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인 셈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일부 공소시효가 남았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판결 3시간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조작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스토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2010년 10월 이후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김건희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다만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180표가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공소시효가 남은 점을 앞세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운영과 관련해 7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6개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금 1,700만 원을 횡령한 데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국하고 할머니한테 썼는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썼는 건 없어요. 1심 법원은 할머니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위법하게 모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장례비 모금이 정당했고 모든 시민사회장의 기부금품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 의미와 가치가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00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는 길 할머니 본인 의사로 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다른 혐의들은 정부를 속인 정황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체의 공금 1,700여만 원의 횡령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후원금이 모인 계좌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서도 대부분 정대협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으로 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출석이 3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한민영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200여 쪽의 질문지를 놓고 지난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조사에 앞서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대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자신에게 투입된 수사력 10분의 1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곽상도 전 의원 무죄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전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서로 가름했잖아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지난번에 제출했던 30여 쪽의 진술서로 답을 대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낸 진술서에는 없는 내용을 묻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는 2번, 그 전에 1번, 모두 3번 지금까지 출석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부를까요? 아니면 오늘 조사가 마지막이고 그다음에는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까? 네, 일단은 대장동과 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잠시 한민영 기자. 네. 예, 대장동 비리는 네. 비리 의혹 관련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백현동이나 다른 문제 가지고는 또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 대표 조사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JTBC는 오늘도 추가로 김만배 씨의 육성을 공개합니다.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박상도. 네, 김만배 씨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돈을 전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고문료를 줄 수 없어서 아들을 통해서 줘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김만배 씨의 계획대로 됐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넬 방법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박상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들한테 대장을.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유 전 본부장이 아들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곧바로 김 씨가 받아 다시 아들을 강조합니다.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도둑세 내고 가져가야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이 대화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퇴직금 50억,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 원을 받습니다. 김만배 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논리도 제시합니다. 뭐 그렇다면야. 근데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죠. 뭐 근데 4번 1번 이제 공무원기 전서부터 듣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알겠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이 육성에 조작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돈은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앞서 들은 김만배 씨의 육성은 50억 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말고 이른바 50억 클럽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전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리포트에서 들은 건 일단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어떻게 줄 거냐 이 얘기였죠? 네, 맞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들으신 그 내용의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이 대화의 첫 부분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예. 영학이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계획이 전이야. 이제 영학이 알아. 내가 얘기해서 공개야. 누구를 그냥 지나가는. 왜냐면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상담을 해야 되니까. 예, 이 50억 클럽에게 50억 원을 어떻게 전달할지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녹음이 된 건데요. 예.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는 아들을 통해 전달하자 이런 얘기로 이어진 겁니다. 예. 앞서 이제 좀 더 세무 처리 얘기까지 나온 것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된 걸로 보이고요. 곽상도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준다.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50억 클럽의 이름이 나왔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줘야 된다. 이런 구체적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50억 클럽 6명 중에 5명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변호사들에게는 고문료나 자문료로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그거는 그거를 주시라면서요. 변호사들은 고문으로. 그럼 그건 세금 처리되잖아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50억 원 전달 방법뿐 아니라 세금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고문료가 안 되니 아들을 통해서 주고 당시 50억 클럽의 변호사, 이른바 법조인들이 많은데 법조인들은 그냥 고문료로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박영수, 곽상도 두 사람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대화가 있던 2020년에는 각각 특별검사와 현역 의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예. 박 전 특검은 그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하다가 이 특별검사가 되면서 사직을 한 건데요. 대신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거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었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의 계획대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에 퇴직하자마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연봉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 나온 계획 그대로 변호사는 고문료, 공무원은 자녀를 통해서가 실행이 되고 있던 겁니다. 예. 특히 이 변호사는 고문료로 주자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 이 변호사에게 돈을 주는 거는 참 편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사들이야 이제 변호사들이 주면 되니까. 자문료를 주면 되니까. 근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조인이야. 나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놓고 있나? 네, 나는 이제 충분히 나는. 예, 지금 녹취를 제가 며칠째 이 김만배 씨의 육성을 쭉 들어봤는데 들은 대로 본다면 이렇게 주자라고 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김만배 씨의 당시 녹취, 우리가 들은 육성이 허언, 쉽게 말해서 뻥이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요. 고문료 2억 원이 50억 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으니까 예. 이 화천대유 고문 계약과 50억 클럽은 무관하고 50억 클럽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까지 완전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하지만 1년에 2억여 원을 받은 거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1년 만에 고문 변호사를 그만둔 겁니다. 만약 불거지지 않았다면 계속 고문료가 지급되면서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예,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이 후보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의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 범위내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출마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된 천하람 후보도 1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천하람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네, 보니까 오늘은 방청객분들도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카메라를 좀 잡도록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정치인이 다 되셨군요. 원래 정치인이셨죠? 예, 선거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오픈뉴스룸 객석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컷오프 통과했습니다. 예상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통과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랑 같이 활동하는 개혁 보수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판타스틱 4라고 부르는데 예.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인데 4명이 다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좀 걱정을 했는데 같이 다 통과해가지고 솔직히 뭐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최고위원
박형선 청년 예비경선을 최고위원 통과를 한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앞서 여론조사를 봤는데 돌풍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바람은 좀 이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아직까지는 선풍기로 치면 미풍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직 일단인가요? 네, 일단인데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선명한 개혁을 말하는 후보가 사실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개파 정치를 부활시켜가지고 내가 권력에 줄 세우는 그런 정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그런 과거의 잘못 반복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후보는 사실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지지를 빨리 보내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 네. 라고 지금 전하람 후보가 네, 다른 얘기를 분들도 하시는 더 거예요. 많이 말씀하시죠. 앞서 알쏭달쏭 후보는 누구를 얘기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알쏭달쏭이다 보니까 그 안 후보님 쪽이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로 시작되니까 그렇다는 네, 건가요? 네. 예. 왜 알쏭달쏭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윤심 호소인 같은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윤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혁신적인 과제라든지 특히 지금 저희 당에서 권력을 쥐고 좀 잘못된 과거에 구태 정치하고 있는 윤핵관 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 같은 예. 경우는 명확하게 이분들 이런 식으로 권력 줄 세우기 하면 안 된다,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과 가능하면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개혁 보니까 세력이 아니다는 건가요? 좀 이게 혁신이냐 아니면 구태냐라고 했을 때는 좀 구태 쪽에 가까운 후보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기현 후보는요? 김기현 후보님은 이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김기현 후보님 원래 인품도 좋으시고 당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본인이 부족한 지지세를 주류의 조직력으로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핵관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른바 김장연대도 나왔었죠. 그렇죠. 김장연대가 핵심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의 어떤 그 줄 세우기 문화가 강화되는 거는 물론이고 다음번 총선 때 한번 보십시오. 저희 후보들이 국민의힘 점퍼 입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 뛸 텐데 여기에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빡 찍어가지고 뛰는 셈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수도권 선거는 물론이고 영남에서도 굉장한 역풍이 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생각한다면은 김기현 후보는 애초에 선택지가 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총선 승리를 목적이라면. 그런데 윤 핵관과 가깝기 때문에 이른바 구태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건데 김기현 후보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줄 세우기 문화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윤 핵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측에 대통령과 가깝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결국은 이분들이 정말로 좋은 정치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가 보다도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면은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찬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최근에 안철수 후보까지 사태들을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권력의 줄 딱 세워가지고 여기서 1mm라도 벗어나면은 우리가 배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를 수렁으로 몰고 갔던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개파 정치입니다. 이것을 하는 집단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하람 후보는 만약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갈등이 있습니까? 협조가 있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요즘 굉장히 업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재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물론 가까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스타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천하람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요?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적이다라고 벌써 규정을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은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어떤 면이 얼마나 손상되겠습니까? 그런데 천하람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어떤 민심의 흐름을 얻어가지고 돌풍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건 대통령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이거든요. 만약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에게 적극 협조하겠다. 그럼요. 저는
이거 바로 여쭤볼게요. 당연하죠.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우리 정부가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정부로서 성공하는데 당연히 저도 힘을 보탤 겁니다. 짧게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여론이 높았지만 대통령이 안 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것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안 하시면 안 했다면은 예. 저는 여론의 항배를 보면서 가능한 수준이라면 제가 침묵을 지키겠지만 여론의 불만이 너무나 지나친 수준이다. 지금에 이르는 수준이라면 예. 저는 공개적으로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신 정중하게 공격적이지 않게 전달했을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다 그러다 적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보령에 있는 한 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발판이 떨어지며 15m 아래로 추락한 건데 전부터 발판에 문제가 있었고 회사에 고쳐달라고 요구했었다는 증언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어제는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 관련자들이 또 무죄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발판 일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한국중부발전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원래부터 이 발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완전 구형이 안 되고 차라리 용접을 했거나 그랬으면 그냥 안전하게 밟고 지나가도 됐을 텐데. 현장 근무자들이 고쳐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보수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돼갖고 거기 지나가 그냥 후하고 같이 빠져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다고 하시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노동청과 경찰도 이 진술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제 막 사고를 조사하는 단계라며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무엇이든 척척 대답하는 챗 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 360에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민 기자, 먼저 어느 정도로 똑똑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네, 여기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각각 사람과 기계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실험관이 5분간 질문을 던지면 사람과 기계는 글로 답변합니다. 그런데 실험관이 어떤 게 사람이 답한 건지 기계가 답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계의 답변이 자연스럽다면 방 안에 있는 기계는 인공지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튜링 테스트라는 시험인데요.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시한 인공지능 판별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험을 처음 통과한 인공지능은 64년 뒤에야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공개된 유진이란 챗봇인데요. 이때부터 인공지능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특히 구글이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사를 인수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생깁니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펼친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듭니다. 또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인 딥러닝이라는 개념도 대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챗 GPT도 바로 이 딥러닝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알파고는 특정한 게임만 잘했다면 챗 GPT가 놀라운 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시 같은 창작도 가능하고 논문과 보고서도 쓰고 심지어 코딩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버전이 3.5인데 곧 나올 4는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색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들어가 음성 인식과 결합하면 영화 아이언맨의 만능 인공지능, 자비스와 같은 비서를 만날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카이스트 마스 인공지능 통합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혜영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챗 GPT 간단히 뭐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GPT라는 이름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건데요. Generative라는 거는 생성, 그리고 Pre-trained라는 거는 미리 학습을 했다. 네. 그리고 Transformer는 모델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봇은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질문을 보고 정답을 이렇게 뱉어내는 거였으면은 챗GPT는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확률을 계산해서 생성을 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앞서 김민 기자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만능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 그러니까 뭐든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시대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 서비스를 개발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곧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챗 GPT를 써보시면 굉장히 정보는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서라는 것을 어떤 비서를 원하는지, 인간 비서와 인공지능 비서는 사실은 성격은 좀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한테 뭐 오늘 갈 식당을 추천해줘. 그렇게 하면 인간 비서는 이 사람의 그때 미묘한 감정이나 아니면 누구랑 가는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그런 거를 알아채고 뭐 자기가 아는 식당 한 20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분위기 그런 거를 매치를 해준다면 이런 인공지능 비서는 뭐 서울 시내에 있는 1000개의 식당 그리고 거기에 뭐 맛이나 주차 시설 그런 것들을 다 뭐 100만 개의 후기를 읽어보고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추천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챗 GPT가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국내 한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시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채팅으로 쳐서 물어보고 그 답을 받아보는 형식인데 우리말로 제가 물어보고 우리말로 대답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자, 챗 GPT, JTBC 뉴스룸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뭐라고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오픈 AI에서 훈련된 AI 모델인 챗GPT입니다. 나는 시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프로그래밍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은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있다 없다를 넘어서 더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는 거를 지금 보셨는데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챗 GPT 사람입니까? 네, 뭐라고 대답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아닙니다. 나는 오픈 AI에서 훈련된 AI 모델입니다. 나는 인공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프로그래밍된 정보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생성 및 응답을 수행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이 보시기도 했지만 그냥 뭐 사람이다 아니다를 넘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그냥 대화하듯이 답변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언어를 정말 능숙하게 구사를 하는 게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혁신적으로 다른 점이다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냥 정보를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뱉어내는 것보다 어떤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변이 가장 적합한지 그거를 이제 여러 답변을 준비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답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랭킹을 매겨요. 이거는 뭐 10점, 이거는 5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그게 이제 이 챗GPT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학습을 하고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여러 서비스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걸 어떤 서비스에 넣는지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 기술이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서 뉴스룸에서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저희 뉴스룸 D에서 방청
승객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국과수의 마약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대마 사용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경찰은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 씨를 공항에서 데려와 마약 간이 검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식약처의 고발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살펴보려 했던 건데 이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을 보였는데 경찰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몸에서 해당 성분이 빠져나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모발 검사 결과가 남아있는데 빠르면 2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모발 검사에선 소변 검사보다 체내에 더 오래 남아있는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온몸에 먹이 든 채 숨진 11살 어린이의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친아버지는 내가 때리지 않았다, 맞는 걸 본 적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사망한 11살 아이의 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자신이 아이를 때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아이를 학대한 것도 학교에 안 보낸 것도 의붓 어머니인 아내가 그런 거라고 책임을 미뤘습니다.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라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한 겁니다. 의붓 어머니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경찰은 친아버지에게는 아동학대, 의붓 어머니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오랜 시간 강도 높은 폭행과 방임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아이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멍자국의 범위가 넓고 몸에 소름까지 돋아 있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내부 기관이 파열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든 멍같이 보여요. 영양실조와 피부병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밀착 카메라와 함께 조금 특별한 버스에 타보겠습니다. 가기 어려워서 미뤘던 병원 진료도 받고 이발도 하는 시골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이 가득한 버스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좁은 다리를 지나 버스가 논밭 사이를 굽이굽이 지나갑니다. 시내에서 100km를 달려 전남 화순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막내 축인 72살 이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혈압, 인바디, 치매 검사, 이미용, 네일 아트 체험도 하여 준다고 합니다. 동네가 떠들썩해집니다. 아이고. 이장님 말씀에서 기대하고 있었다. 다 해줄 줄 알고. 의사에 미용사까지 왔다는 소식은 옆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뭐 혈압이나 재본 머리도 인자하고 그래놨어요. 염색 안 해도 되겠죠? 네. 근데 진짜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선 시내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지러. 못 하냐 이렇게 안 해도 안 와. 아예. 버스 내부는 마치 병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선 혈압과 혈당을 검사하고요. 바로 옆에서 체성분 측정도 합니다. 건너편에선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에 들어오시면 건강 검진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버님 혈압은 괜찮으시고 당은 조금 높으세요.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치매 검사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3년 오늘이. 버스 안에선 긴장했지만 바깥에선 즐겨봅니다. 어르신 이거 이미용 안 받으셨죠? 이미용은 뭐였죠? 엄마는 염색 안 하셔? 그동안 이뻐봤자 멋없어요. 아니야. 그럴수록 더 이쁘게 하셔야지. 천막에는
여기는 어느새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엔 머리를 자르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시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손톱에 색을 칠하거나 안마를 받는 자리까지 모두 만석입니다. 나 등짝 조금 해주셔.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등짝이 많이 아파. 뿌연채로 쓰고 다녔던 안경도 시원하게 닫고 그러면 아니면 못 걸어. 허리 힘이 없어갖고. 손톱 자랑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 핑크 공주네? 핑크 공주? 이쁘네. 이쁘요? 네.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해 경로당은 작은 영화관이 됐습니다. 네, 팝콘도. 네,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짭짤한 맛있네요. 해가 지기 전 바쁜 하루를 마치고 버스가 떠납니다. 또 넌 어디지, 어이? 행복버스는 올해 전남 지역 210개 마을을 찾아가 주민 약 7,000명을 태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만 약 40명이 이 버스에 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진료를 미뤄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알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차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내가 저걸 왜 못 넘지? 제가 사람과 싸우는 거는 질 수도 있는 거고 단지 그냥 높일 뿐이다. 우리 육상이 넘지 못한 것들을 훌쩍 넘어온 우상혁이 한국 최초로 아시아 선수권 우승에도 도전합니다. 시즌 첫 점프를 앞두고 문상혁 기자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지난해 이름을 외치면서 날아오를 때마다 목표를 한 뼘씩 넘어선 우상혁. 진짜 100점 만점에 그래도 100점 이상인 점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미소를 잃는 법이 없어 강심장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긍정적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도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넘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어릴 적 사고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15mm 정도 작은 신체적인 불리함도, 세계 무대에서 동양인의 신체적인 한계도 우상혁에겐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많이 불리해서 많이 못 뛸 거다라고 생각 많이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 자극이 돼서 세계 1위로 참가하는 첫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는 라이벌 바심이 나서지 않으면서 우승에 가장 가까운 선수로 꼽히는데 이 대회에서 우상혁이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우리 육상 사상 처음입니다. 가자 상혁 한번 해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1순위 지명을 받았던 한화의 김서현 선수. 하지만 기대감은 싸늘함으로 바뀌었죠. 팬과 코치진에 대해 소셜미디어 비밀 계정으로 욕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가 내일 훈련에 복귀합니다. 자숙 중에도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말이 많았는데 어떤 사과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겨울철 별미 과메기가 날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우선 이 푸짐하게 차려진 과메기 한상부터 보고 가시죠. 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모습을 보니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네. 자, 이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며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겁니다. 수분을 40%가량 함유하고 있어서 먹을 때 찰진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자, 과메기 하면 포항 구룡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룡포 지역은 바다와 산지가 연접한 구릉 지역으로 겨울철에 북서풍과 따뜻한 해풍이 공존하여 과메기 생산하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메기는 바람과 온도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로 만드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자, 청어는 넓적해서 크기가 꽁치보다 크고요. 또 바다향이 강하게 납니다. 반면 꽁치는 향이 적고 또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한 맛을 냅니다. 이 과메기를 보관할 때는 공기에 접하지 않게 신문지나 랩 등으로 싸서 하루 이틀은 냉장에, 그 이상은 냉동에 넣어야 하고요.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네, 주말인 내일은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또 휴일인 모레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날씨를 한번 보시면요. 오전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차츰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3, 4도 낮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8도, 전주 10도, 부산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서 월요일엔 강원 영동 지방으로도 비나 눈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영동 지역에선 다음 주 중순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오픈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네, 인공지능 AI 이야기 더 이어가고요.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